네, 3월 21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유안타증권 부천지점 박현상 차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제 오늘 장 한번 좀 복귀를 해봐야 되겠죠. 네. 일단 지난 금요일 날도 나스닥은 괜찮았어요. 네. 예, 미국 시장은 괜찮았고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그렇죠. 좋게 끝나야 되는데 거래소 기준으로 20포인트 하락을 했고 코스닥 기준으로 4포인트.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은 0.7%, 코스닥은 0.4%인데 일단 모르겠어요. 코스닥은 장중에 플러스가 계속 났었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밀릴 때 한 1시간 남겨놓고 쭉쭉쭉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마도 코스닥의 하락세를 볼 때는 시장 참여자들,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시장이 좋아지는 듯 느끼다가 또 나스닥 선물도 안 좋아지고 이러면서 시장이 밀리는데 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코스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은 좋았었고 좀 더 트라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을 정도로 뭐 게임주라든지 혹은 제약바이오도 나쁘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요거 연속성이 못한 게 좀 아쉬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분위기를 봐서는 이렇게 좀 올라가 줄 때 쫙쫙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도 좀 약하게 올라가는 것 같고 느낌이 나스닥에 대비해서. 맞습니다. 정말로 시장이 바닥을 찍으려면은요 오늘 같은 날 플러스를 강하게 내야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선물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닥 시장은 견고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장 참여자들 확신이 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거 좀 더 봐야 되는 이렇게 밀리면 안 되는데 생각을 하다가 오긴 왔었고 일단 뭐 잠깐 시장 평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제가 시장 평가를 할 때 항상 거래 대금을 먼저 보긴 하거든요. 오늘 장 끝나고 코스피가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에 그래도 11조대 거래 대금이 나오다가 오늘 8조로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는 뭔가 외국인들 입장에서 들어오기도 애매했고 외국인들이 오늘 4천억 정도 좀 매도를 했고요. 기관도 일부 매도를 한 상황이긴 한데 이 외국인들 매도가 지난주에 매도한 것처럼 지지난주에 매도한 것처럼 본격적인 매도라기보다는 그냥 그들의 시황 내에서 봤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미국 나스닥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호적이지 않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일부 시장에 조금 떠난 것 같다. 이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을 조금 판단을 할 때 가장 키포인트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잠깐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자면 그러더라도 시장이 나쁘지 않은 게 뭐냐면요. 요 종목입니다. LG이노텍. LG이노텍이 지금 이렇게 섰어요. 진호텍 또 빠지는 듯 하더니 또 일어나네. 예, 6% 이상 올라서 끝났고 저희는 이런 종목들이 빨리 계속 태어나길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이게 빨리 태어나길 바란다는 거는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개별주 이상이? 그럼요. 의미가 있죠. 왜냐면 LG노텍이 시총 작은 종목도 아니고요. 아이폰 벤더에 속하는 카메라 쪽이니까 이걸 좀 잠깐 카메라 얘기 나왔길래 제가 조금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최근 시황을. 지금 아마 종목들 보시면은 지난주 한 수목까지 삼성향 스마트폰 벤더 업체들 작살났을 겁니다. 거의.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그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GOS향 논란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폰이 아마도 하반기에 신규 신규 그 아이템을 출시를 할 텐데 아마 갤럭시 A 시리즈보다 싸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삼성향보다는 애플향이 좀 더 잘 갈 것이다거든요. 제가 1월 달에 그쪽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스마트폰 부품 좀 올라가는 거 말씀드릴 때 원래 2월 달에 MWC 있고 스마트폰 공개되기 전에 계절적으로 오른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를지는 판매량 추이를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얼마 전에 S22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밀렸거든요. 그게 어쨌든 그게 GOS 논란 자체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런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그러더라도 실적이 살아있는 쪽 같은 경우는 애플향 쪽이 있는 LG노텍이 가장 크게 실적도 작년 기준으로 7배, 6배밖에 안 나왔던 상황이고 싸니까는 해볼만 하겠다라고 느껴졌는데 그게 막상 1월달 대비해서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신고가를 못 쓰고 있었거든요. 못 쓰고 있는데 그만큼 이렇게 세게 튀었다는 것 자체는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종목뿐만이 아니고 그 LG 디스플레이향 OLED 업체 LX
세미콘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5% 이상 급등이 나왔거든요. 실적 이슈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개별 종목은 말씀을 못 드리긴 하죠. 내용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은 실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시작된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시장을 버려야 되겠다. 진짜 빠질 것 같으면 이런 종목도 안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실적, 그러니까 이게 레포트가 둘 다 나왔어요. 레포트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판단을 해봤을 때는 시장이 죽진 않았다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두 번째 오늘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료주들이 다 상한가를 쳤거든요. 그래요? 네. 이게 원자재하고 관련이 있는 건가요? 이 상승 이유가? 그러니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식량이 부족하다. 그 밀 가격 폭등하고 맞습니다. 하니까. 그러니까는 그게 대표님도 갸우뚱하시죠. 아침에 갭 상승을 하더라고 20% 30%씩. 그러니까는 참 그거 보면서 야 정말로 시장 할 거 없나 보다. 그렇게 그 연관성이 그게 뭐가 그냥 어떻게 보면 갖다 붙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사료주들이 상한가를 치고, 그리고 좀 오후 같은 데 봤을 때는 그런 종목들 그 비료 관련주들 밑으로 쭉 움직이더라고요. 뭐 비료야 그랬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연관성 상에서 일단은 종목들이 일부 몇 개의 종목들은 제 위치를 찾아야 하고 있지만 나머지 소위 모멘텀이 없는 종목들이라는 그런 종목들은 굉장히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시장의 특징을 봤을 때 오늘 그 사료 뭐 비료 관련주도 오르긴 했지만은 스펙주도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스펙도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스펙이 원래 2,000원에 발행하는 주식이거든요. 원래 고정적으로. 네, 발행을 할 때요. 근데 발행가가 2,000원이에요. 그러면 그 스펙의 그 투자 설명서를 열어보면은 여러 가지 뭐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로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영위하면서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한다. 인수합병이 될 회사의 사업군으로는 뭐 바이오, 신재생 뭐 이러면서 쭉 나오는데 웬만해서 다 들어가 있어요. 그 투자 설명서를 보고 하긴 힘들어요. 그런데 저 과거 경험적으로 작년에 미국의 민준식 같이 움직였던 것처럼 이런 스펙주들이 움직인다 하면 정말로 할 거 없을 때 움직이거든요, 시장이. 그러니까 오늘 사료, 비료, 스펙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크게 움직였다 하면 한 차례로는 시장이 일정 부분 쏠리기 어려울 정도로 테마성을 움직였다 한 축,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도 LG노텍, LX세미콘 같은 종목들이 실적 비슷한 것들이 조금 좀 움직였다 하면 아예 놓기는 어려운 상황. 그리고 좀 더 정리를 좀 하자면은 이런 쪽이 움직였는데 오늘 건설주가 좀 밀렸거든요. 그리고 원전주가 밀렸어요. 이제까지 좀 테마를 이루어왔던 강한 섹터들이 정확하십니다. 정확하십니다. 일단 지난주까지 시장에서 소위 투자 전략이라고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었었던 거는 새 정부 관련 정책 수혜주들이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됐거든요. 특히 건설업황 같은 경우는 원래 퍼가 쌉니다. 원래 싼 종목 섹터인데 그 안에서 주택 경기, 주택 건설 관련한 익스포저가 높은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예를 들어 GS건설, 현대건설 같은 것들. 그리고 저 움직이다 보니까는 지방건설사도 좀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오늘 뭐 자료들 보니까는 지방건설사들의 밸류에이션 테이블들이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어찌됐든 오늘은 그런 것이 밀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투자 전략을 할 때 한쪽으로 쏠릴 때만큼 굉장히 어려운 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다 그것만 물어보셨어요. 건설주 중에 뭐가 좋냐고. 그러니까 건설주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오를 거라고 본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싼 종목인데 새 정부 관련 모멘텀이 붙은 거죠. 그 재건축이라는 부분도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고 하는데 오늘도 빠졌고 건설주 한번 지금 잠깐 차트 한번 보시면은요. 그렇게 열광을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지난주 당선되자마자 올랐다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5번 5일 연속 음봉이거든요, 대표님. 그러면 이게 지난주에 계속 이 전략으로 회자될 필요가 있었겠느냐 싶은 거예요. 그렇죠. 이미 상황은 바뀌었다. 시장 환경은. 그렇죠. 물론 전서주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 인정을 하고요. 그렇지만은 지금 시장의 성격을 바라봤을 때는 정말로 빠른 테마든 정책이든 순환매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 사료라든지 비료 관련주가 뜰 거라고 주말 사이에 뉴스를 보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빨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이 종식되라
뉴스 플로우 보니까는 한 5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종전선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제가 뭐 사설이라는 걸 보니까는 원래 종전이라든지 휴전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극명하게 싸워야지 휴전이 된다, 이런 것도 본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둘이 그 우리가 협상되는 것들 보면 마지막 판에 가장 치열하게 맞습니다. 수싸움하거나 아니면 맞습니다. 결렬되는 분위기, 그래서 주변에서 막 모두가 걱정하면서 뭔가 이럴 때 맞아요. 협상이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전면전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고, 물론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전면적이라는 부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는 일단 그렇게 지금 5월 달까지 끌 수 있다. 여기까지가 지금 2월 달에 시장에 빠진 이유기도 했었는데, 지금 그나마 새로운 모멘텀이 나왔던 시장 안에서 해볼만 했었던 건설주, 그리고 원전주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원전은 기본적으로 좀 비싸요. 비싼데 비싼 주식이 정책 혹은 뉴스 기사로 지난주에 많이 움직이긴 했거든요. 했는데 대표적인 그 원전 관련 중에 두산중공업을 보면은요, 좀 밀렸죠. 오늘 2.6%. 물론 추세를 아직 깬 건 아닌데, 지난주 좋을 때 어떨 때를 샀었어도 물린 거거든요, 지금. 어떨 때를 샀었어도 물렸어요,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물론 물린 분들 화나고 짜증나긴 하지만 그렇죠. 대부분 분들이 그때 제가 요때 나왔었던 것 같은데, 이때 양봉 크게 나올 때 과거의 주주들 내가 지겨워서 던졌다, 제가 댓글로 많이 봤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잘 던진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일단 한 6일 정도 지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원전이랑 건설 밀렸고, 그리고 IT도 밀린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일부 테마성이라든지 실적이 집중이 되는 일부 두세 종목들만 시장이 쏠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요런 시장을 봤을 때는 아직은 돌았다, 시장이 좋아졌다 얘기는 못 하는 거죠, 일단 지금 시장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참 이게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게, 차트를 보면은 어떤 뉴스가 나와서 그때서부터 올라가는 거 하고 미리 이렇게 저렇게 쭉 올라왔다가 뉴스에 파는, 네. 이게 상당히 헷갈려요. 굉장히 헷갈리고요. 더 갈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시장 좋을 때랑 요즘처럼 재미없을 때 두 가지로 나눠보면은, 시장 좋을 때는 뉴스 보고 사면 10번 중에 한 5번은 수익이 납니다. 반이죠.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 사면은요, 10번 중에 7번 손해가 납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뉴스에 들어가는 투자 같은 경우는 아예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이럴 때 매매 팁 같은 경우는 그 뉴스가 움직이는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종목 중에서 안 움직이는 종목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움직이는 종목이 안 움직이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첫 번째는 거래가 없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원래 좀 실적 너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테마 섹터를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예 안 하겠다. 아예. 뉴스 보고 사는 거는 테마성이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네. 근데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한 달 동안 할 게 없어요, 지금. 왜냐면 그거 아니면 크게 지금 할 게 없으니까요. 그러니까는 투자자분들도 찾는 거죠. 그 거리를 찾고, 그래도 이 시장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스틸 얼라이브 할 수 있는 매매거리를 내가 찾고 있는 중인데, 그러다가 오늘 움직인 이런 섹터들이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데, 모르겠어요. 저는 투자를 할 때 가장 기본은요, 아닐 때 투자를 안 하는 것도 저는 가장 큰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늘 아침에도 장이 조금 뜨기 시작할 때,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속한 직원들이 종목 뭐 사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샀다, 산 게 없다, 2,000원인지 왜 안 사냐, 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물론 제가 다 맞다 틀리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내가 그거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일종의 저는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요즘 같은 때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계속 하락을 했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2,500 붕괴에 대한 두려움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도 우리가 겁먹지 말고 매도가 아니라 일단 버텨보자, 참아보자 이거였는데, 이제 지금 오르는 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때도 지금 아직은 참아보자, 사지 말고. 일단 빠졌을 때 사는 게 맞죠. 어느 정도. 추격 매수는 안 된다. 추격 매수. 제가 좀 마지막에 좀 그 아이디어를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빠졌을 때 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빠졌을 때. 근데 뭘 어떻게 빠졌을 때는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거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그럼 이번엔 중국 이야기 해볼까요? 네. 지금 우리 그 증시를 좀 불안하게 하는 것 중에도 이제 중국의 상황, 항생지수 가지고 이제 많이 또 네. 움직이잖아요. 네, 네. 근데 참 애매한 게 항생은 하락을 하는데 상이라든가 심천지수는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같은 중국 내의 상황을 중국인과 외국인들은 서로 다르게 본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일단 뭐 각각의 그러니까 정부에서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고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그 중국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난주에 처음으로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나왔었죠, 중국. 그렇죠. 그래서 중국 관련 종목들이 다 빠졌어요. 그리고 지금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 이런 것들.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은 중국이 조금 중국스러운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제가 매수를 못하는 게 좀 안타까운 거고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는 그걸 좀 파악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임플란트 관련 업종들. 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종목마다 비율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는데 임플란트 쪽이라든지 피부 미용 섹터, 이 섹터가 움직일 때는요. 처음 시작할 때 중국 경기 살아난다부터 시작해서 움직였어요. 그게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혹은 거기에서의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 당연하죠.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일부 매출이 나오게 했었어요.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오기도 하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옵스테 임플란트 뭐 지금 거래가 정지되어 있지만은 그렇게 나왔었는데 막상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렇지 않을 거야. 예를 들어서 피부 미용 쪽에서 제이슨 메디컬이라든지 뭐 클래시스 이런 리프팅 업체들 있잖아요. 실적 되게 좋거든요. 그런 업체들이 아직까지 중국 진출을 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 익스포저가 당연히 작년 매출 기준으로 없죠. 그렇지만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현재 지사도 만들고 있고요. 그러면 그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거 의미 자체가 과연 중국이 아예 안 들어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물어보니까는 아직까지 매출 없기 때문에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막상 그것들이 전이가 되면 지난주 봤잖아요. 엔터 빠지고 컨텐츠 빠지고 막상 그게 사드에 대한 불안감일 수도 있고 뭔가 중국 정부에서 우리 시장에 대한 거를 좀 제재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긴 있지만은 그것만으로 치부하기에는 이쪽 섹터는 올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종목을 차트 보고 실적 좋고 한 건 널렸어요. 널렸는데 그걸 못 사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껴있기 때문에 적어도 올해 피해야 될 것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중국 코로나 상황이 한 번에 끝나겠느냐? 물론 저는 중국 애널리스트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중국 정부의 특성상 이것들을 시원하게 오픈시켜가지고 코로나 확진자 수를 우리처럼 50만 명씩 시키고 정점을 찍고 떨어지게 할 확률은 제가 보기엔 적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제 말이 맞다면은 올해 내내 꾸준하게 끌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는 봉쇄를 했다가 락다운을 시켰다가 다시 풀었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3단계씩을 했다가 안 했다, 했다 안 했다가.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 시장에 쭉 올라가는 것 같을 경우는 그게 정점 찍어서 떨어져야 되는데 한동안 좀 그게 좀 불리하게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들을 제가 레포트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잠깐 요약을 해드리자면 지금 1, 2월 달에 산업 생산이라든지 생산 그 매크로 지표들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럼 물론 베이징 올림픽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정부의 부양책도 있었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참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국 경기가 3월 달 지표 4월 달에 발표, 5월 달에 할 텐데 발표할 때 1, 2월 달에 상승분을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걸 맞으면 화장품 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서. 근데 아마도 3월부터 나오는 지표들이 썩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지난주에 심천을 주말에 풀었다고 다시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장 가동도 된다고 하고 매우 다행인 뉴스긴 하죠. 그렇지만은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거는 아무래도 불확실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이 좀 좋아질만 하면 상단을 제약하는 요소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지금 확진자가 역대 최고 신기록을 달성해 나가지만 네네.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이게 그래 조금 더 심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결국 끝을 향한 길이겠지. 그럼요. 근데 중국을 보면서 걱정이 되는 거라. 맞아요. 그럼 쟤네는 어떻게 할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혼란? 우리가 다 리오프닝을 한다 해도 중국이 안 되면 우리 초반에 코로나 초기에 겪었던 네. 글로벌 글로벌 그 체인들이 완전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정말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빨리 풀려야 되는 건 맞는데 일단 국내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거예요. 리오프닝 다 좋은데 호텔 신라면 안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투자자분들이 제 중국을 얘기하면서 조금 올해 투자에 약간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업을 좀 깊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중국에 투자한다면? 아니, 그러니까 중국을 투자하는 데 아니고 그 회사가 좋은데 중국 매출 비중이 있는지 없는지. 한국 투자자들도 네. 내가 살려는 그 기업이 중국향 매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렇죠. 혹은 그 매출 때문에 주가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뭐 때문에 빠졌는지. 물론 그거는 뭐 미국향이든 뭐든 다 똑같이 생각할 수 있긴 있지만은 아마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이슈가 아마도 중국향 비즈니스가 조금이라도 있는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저기 그 2차전지 쪽 있지 않습니까? 2차전지도 좀 연관이 돼요. 왜냐면은 CATL에서 미국에 증설한다는 공장 증설한다는 뉴스가 나오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수적이던 미국에서 CATL 공장 증설을 좀 해준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좀 저는 쇼킹하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2차 전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미중 패권 전쟁 네. 이것 때문에 큰 수혜를 받는 업종 섹터 맞아요.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맞습니다. 했는데 네. 이게 또 미중 관계가 약간 전략적으로 좋아지든 이렇게 되면은 역시 또 반대로 기대감이 좀 사그러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뭐만 하면 걸리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2000년 소재들 그리고 우리 회사의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 같은 이런 회사들은 NCM 쪽에 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LFP 배터리 채용률이 늘어나고 있는 중이니까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니켈 가격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그건 인정을 하고 레포트상으로 봤을 때는 전가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 충분히 합니다. 하지만은 글쎄요 이렇게 큰 산업의 NCM에서 NCM이 절대적이었는데 LFP 채용률이 높아진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뭔가 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약간은 투자를 주저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딴 건 모르겠고 중국 이슈를 진짜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면밀하게 중국의 매크로 이슈를 말하는 게 아니고 중국의 대코리아, 대미국 정책 변화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거고 좀 지금 대부분 투자자 여러 투자 그룹분들이 올해 박스권을 예상을 하잖아요. 근데 박스권을 예상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 미중 무역 분쟁도 끝나지도 않을 것 같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금리 인상 이런 여러 가지의 큰 이벤트들이 한 방에 완샷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시장 상단을 제약할 거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러면 지금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떨어졌다 매수, 오를 때 매도를 종목별이든 섹터별이든 좀 반복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점은 모멘텀 투자, 단기 트레이딩 개념으로 시장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단기라는 개념이 굉장히 생소해요.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 단기는요. 한 달에서 두 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사람들마다 그 개념은 다 틀리니까. 근데 투자자분들이 받아들이는 단기는 오늘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샀다 오늘 파는 거는 저는 해본 적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오늘 샀다 오늘 판 적이 있습니다. 오늘 샀는데 갑작스럽게 목표 수익이 하루 만에 달성된 적이 가끔 나오거든요. 갑작스럽게 떠가지고. 그럴 때는 팔고 나오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원래 생각했던 거대로 한다면 저는 좀 버티는 중이고요. 버티고 좀 목표 수익까지 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 매도를 하는 건데 생각보다 한 종목 혹은 한 섹터를 내가 크게 들어가서 작년처럼 예를 들어 위메이드라든지 에코프로비엔 같은 시대를 바꾸는 주식을 찾을 확률이 적어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줄어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그 변수, 이런 꿈의 주식들이 나타날 거면은 약간 이제 성장성이 더 있는 주식들이 더 가야 되는 시즌이 돼야 되는데 일단 그게 무조건 성장이다라고 보기엔 아직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는 일단 이렇게 좀 단기가 아니고 요거를 좀 멋있게 좀 스윙이라 얘기를 합니다. 스윙 매매를 좀 하면서 내 물린 주식들을 조금씩 솎아내는 역할
이것도 어떨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국의 그 소비 둔화, 경제 성장 둔화 이게 시장을 억누르는 분명한 악재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는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런 소비 둔화 억제부터 그러니까는 소위 우리가 좋아했었던 웬만한 주식들이 그쪽 소비 시작 이후에 폭발된 것들이 꽤 많아서 그래요, 제가. 그 작년에 히어로 주식도 다 거기서 나왔고. 그렇지. 예. 그래서 거기가 그런 종목들이 크게 밀린다 그래서 밀리는 이유는 소비 둔화 때문에 앞으로 어려워질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어려워진다는 표현이 한 달 안에 끝난다는 게 아니고 한번 조정을 받으면 뭐 많이 올라가는 섹터 조정받으면 6개월 물리면 지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소위 이제 확인을 하고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중국뿐만이 아니더라도 시장을 상단을 제약하는 요소들이 꽤 있어요. 꽤 있으니까는요. 좀 편하게. 원래 지수는 코리아는 내가 재작년에 시작을 해서 막 밑에서 거의 2배 이상 올라오는 걸 봤지만은 여러분이 들어오기 그 10년 전에는 10년 동안 박스권이었다. 라는 부분을 조금 미리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좀 시장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마음가짐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성장주, 그러니까 지금 사실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이슈 때문에 성장주들에 대한 그 기대감이 확 낮춰지면서 정말 폭락했죠. 네. 뭐 50% 반토막 난 건 허다하고 이건 뭐 미국과 한국 다 마찬가지로 뭐 80%까지 떨어진 것도 있고 하니까. 미국 거는 진짜 많더라고요. 엄청 많이 떨어졌어요. 아니 뭐 넷플릭스 같은 것도 거의 반토막 맞죠. 60%까지 뭐 떨어졌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쨌든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까지의 그 걱정대로 그냥 성장주는 이제까지 너무나 과대평가된 거고 그냥 원래 제자리 찾기 앞으로 그냥 계속 그 낮은 가격으로 향해서 내려가는 거고 이제 가치주의 시대냐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이슈냐 아니면 지금 낙폭과대주를 들고 있어야 되냐 이거 가지고 또 되게 많이 헷갈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올해 투자의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하는 것 자체. 그래서 저도 주제를 좀 했는데 조금 제가 그제 나온 레포트 몇 가지를 좀 조합을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최근에 원유가 올랐다가 빠졌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올랐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오를 때의 배경은 둘 다 투기적인 매수세를 우리가 지표화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투기적인 매수세가 고점을 찍고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상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성장주라니 그런 거에 조정을 받은 것보다는 일정 부분 그런 매크로 지표들이 올라갔던 이유는 첫 번째 투기적인 거 컸었다라는 게 맞을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성장주랑 가치주 간의 격차를 계산할 수 있거든요. S&P 500 기준인데 여기서 두 차이가 최저치인 마이너스 14% 정도 돼요. 그러니까 차이가. 근데 최근 2주 동안에 마이너스 10% 정도까지 회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0년 이후에 이 평균이 1% 안팎이에요. 그러면 성장주가 밑에서 올려치기는 조금 더 룸이 남았다는 거죠. 일단 이게 미국 기준이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은 이게 지금 성장이 가는 시기인지 아닌지를 가봐야지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예, 아는데 만약에 성장이 그걸 확실할 수는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지금 시기를 성장이 아닌 낙폭과대가 가는 시기로 생각을 해서 매매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게 따지지 말고 네. 얼마나 많이 빠진 주식이냐 단기에. 예, 그러면은 조금 매매가 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국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게임, 2차전지, 바이오, 인터넷이에요. 우리가 작년에 가장 열광하고 가장 환호했었던 섹터거든요. 이건 제가 뽑은 게 아니라 리서치에서 뽑은 거고요. 근데 여기서 각자의 판단들 때문에 소위 4가지 섹터 중에서 빼는 섹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메지온이라는 되게 좋았던 종목 기억하시죠? 메지온 바이오 종목이 하한가를 쳤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오늘 코스닥이 좋았다가 밀린 이유도 메지온 하한가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왜냐면 바이오주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나는 원래 바이오 종목을 하기 싫어
라고 하셨던 분들은 낙폭과대 4가지 중에서 한 군데가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내가 봤을 때 게임도 안 될 것 같아. 혹은 2차 전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LFP 논리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러면은 인터넷 하나 남은 거죠. 카카오 네이버. 혹은 카카오 네이버 같은 우리가 작년에 매매를 많이 했었던 플랫폼 업체들. 이런 업체들. 그러면 투자에 대한 시각 자체가 좀 좁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섹터가 지금 막상 보면은요, 그렇게 썩 재미가 없어요, 지금. 물론 네이버, 카카오 밑에서 반등이 나왔긴 했지만, 솔직히 카카오를 저점에 잡은 분들이 얼마나 있겠으며, 네이버는 위에서 산 거 물려있을 뿐이지 유의미한 반등이 진행되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다음에 조정이 나올 때는 내가 물려있는 섹터가 지금까지 빠진 거 폭보다 많이 올라왔다면 조정받을 때 물을 타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완전한 바닥을 한 번에 찍지는 않거든요. 계속 말씀드린 그렇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크게 떨어진 다음에 급반등 하기를 기대하는데 또 우리 코로나 이후 상황을 보면 그랬었으니까 그걸 기대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번은 좀 다를 것이다. 많이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대부분 분들이 멀티 바닥형이라든지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그러면은 다음에 빠질 때는 내가 지금 요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 올라갈 때 뭐 저희 전략대로 했으면 현금을 조금 마련해 넣으셨다 치고, 그러면은 내가 정말로 힘들었던 종목을 한 번씩은 물을 타든지 혹은 중간에 매매를 하면서 그 종목을 팔든지, 어쨌든 그런 작업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성장은 무조건 안 돼. 지금 가치조밖에 안 돼. 이런 시기는 이미 끝났다라는 거죠. 이미 1월 달에 1월 초 그거는 제가 보기엔 한 2주 정도 하고 말았어야 됐어요. 그런 전략은. 그리고 지금은 어찌됐든 많이 빠졌던 섹터가 올라오는데, 대표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더 호다합니다. 뭐 중소형주들, 아니 뭐 중소형주만 아니라 대형주도 맞아요. 빅테크 기업 그 팡 가운데 페이스북 정도 빼고는 페이스북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 말고는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빠졌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 차트 보면은 소위 나이키도 엄청나게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키는 또 소비인데 그것도 빠졌고. 그런데 막상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지금 사기 고맙다고. 좋은 주식들 싸게 살 기회가 생겨가지고 내가 주식을 사려고 하는데 이렇게 싼 상황이 만들어져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10분 중에 한 2분 정도. 그죠. 나머지 7, 8분의 경우는 주식을 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물려 있는 거니까. 네, 물려 있는 게 맞죠. 화나지. 그럼 당연하죠. 그거는. 근데 이제 미국 쪽 예를 들으면서 조금 위안을 가지시라는 부분은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미국이 만약에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낙폭이 자동차, 미디어, 반도체, 소프트웨어거든요. 그럼 자동차랑 이런 쪽은 우리랑 비슷해요. 그러면은 다행히 미국도 그쪽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우리 자동차도 조금은 올라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 반도체도 조금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인데 이미 하이닉스는 올라와 있거든요. 하이닉스는 실적이 엄청 좋다고 하니까, 혹은 디램 업황도 2분기 좋아지고 뭐 낸드 3분기보다 좋아진다고 하니까는 그럴 수 있다 칠게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나머지 소부장 업체들이란 말이에요. 또 나오는 것 같을 경우가. 그런데 일단 그쪽 업황이 반등이 나온다면 소부장도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하나씩 좀 이번 기회, 오늘 장이 20포인트 빠져서 짜증이 나고 오늘 장이 다시 2,700 넘었어야 됐는데 그럼 더 살아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낙폭 과대가 오르는 시즌이긴 하니까 거기서 내가 이 게임, 2차 전지, 바이오, 인터넷 중에서 뭘 매매할지 선택해보고 고민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고, 이게 지금 낙폭 과대잖아요. 근데 또 또 하는 거는 요즘 PCB가 엄청 좋아요. 지금 종목들이. PCB가 밀렸었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PCB가 한 4-5개 종목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한 포트폴리오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거 하나, 그리고 한 포트폴리오 하나는 바닥권에 있는 낙폭과대 중에서 작년에 내가 물렸었던 거 하나, 이런 식으로 조금씩은 위아래로 저희가 그냥 편하게 얘기할 때, 직원들끼리 소주 한 잔 마시면 얘기할 때 어설픈 거 사면은 물린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좋든지 하고 아예 많이 빠졌든지 이 시점에서 이런 걸 매매해야지 밑에서 올라올 때
업사이드가 크니까 한 번 툭툭 매매 플레이 할 수도 있고 위에 있는 건 부러질 때 손절 쳐야죠. 그렇지만은 아싸리 좋은 것들이 더 가니까는 또 항상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 전략을 조금씩 나눠서 생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다면 네. 이런 투자 전략 하에서 네. 무엇을 살 것인가? 네. 일단 어쨌든 뭐 섹터가 됐든 종목이 됐든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한 아이디어 5개 정도 네. 투자의 아이디어를 생각해두자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할 수 있죠? 제가 한 3-4개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좀 드리고 싶고요. 숙제 싫은데? 그러니까는 여기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네. 제가 쭉 지금 한 30-40분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올해 시장이 박스권일 것 같고, 그리고 중국이라든지 미중 무역 분쟁, 혹은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가는 건 제한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올해부터 작년까지 보니까는 소위 매크로 대형주들 입장에 봤을 때 한 번씩은 크게 줬었고, 그리고 중소형주도 많이 빠져 있었고, 그러면은 이거의 핵심은 뭐냐면 많이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우리가 딱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많이 빠져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들어갈 때 막 100만 원, 조금 50만 원 이렇게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 바닥이야라고 생각이 된다면 액수가 좀 더 커지겠죠, 비중이. 왜냐면 지금부터라면은 조금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라가는 거 쫓아가면 또 물려요. 또 물려요. 그러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확실한 거 하나, 2개, 3개를 지금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죠. 유가가 115달러, 120달러 갔는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왔고, 그러면은 유가 분명히 투기적인 세력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주 하나 이것도 하나의 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보니까는 밀 가격 많이 올라 있는데, 제가 뉴스를 우리들이 쭉 살펴보니까 라면 업체들의 수출이 굉장히 좋대는데, 그죠? 그거는 정확한 팩트잖아요. 근데 거기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 곡물가 상승 때문에 그렇잖아요.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원자재 가격을 잘 보다가 지금 이렇게 빠져 있잖아요. 그렇지. 보다가 뉴스상에서 혹은 원자재 가격이랑 이런 거는 HT에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뭐 여러 가지 사이트 등에 볼 수 있고, 한번 크게 부러지는 시점, 그 시점에 내가 베팅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은 아니지만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니켈 가격이 어떤 이상급등률이 올랐다가 그때부터 하한가 룰을 정해가지고 계속 빠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기관들이 에코프로비엠, LNF 같은 종목들은 세게 하방 베팅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밑에서 10%, 15%입니다. 그러면은 종목들을 만약 이만한 포트폴리오 안에서 요만큼 샀을 때 10%, 15% 먹으면은 계좌상에 아무 그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정말로 찍었었던 거를 지금 한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중 하나를 전략 종목을 만드는 겁니다. 오르는 거 말고. 전략 종목을 하나, 혹은 전략 섹터 ETF가 될 수도 있어요. 섹터를 만들어서 그거를 그 위치에 왔을 때, 한번 봤을 때 세게 들어갑니다. 몰빵이 아니고 포트에 현금을 가지고. 그래야지 나머지 60-70% 물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걸로 승부 보고 끝까지 수익 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요거의 허들은요, 이 매매의 허들은 나머지 물린 것들을 팔고 내가 현금화하기 위한 허들입니다. 근데 그거가 대부분 분들이 그냥 저는 이제 2월달, 3월 초까지는 가만히 있으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슬슬 현금이 없다면, 혹은 현금을 만들어서 조금씩은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아는 것과 뭐 알지 않느냐의 차이가 뭐냐면은, 아까 제가 중국 종목 스터디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차이가 베팅을 크게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차이거든요. 진짜 지난번에 정말 많이 빠졌잖아요. 네네. 근데 또 하루 만에 10%씩도 뭐 6%, 7%씩 여러 날 봤는데, 네. 와, ADR 니오라든가 뭐 맞아요. 이런 차들 보니까 25%씩 상승하더라고, 하루에.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가 이건 아니야, 이건 낙폭 너무 이건 말이 안 돼라고 생각한 분들은 거기다 올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크게 벌었고, 야, 뭐 이렇게 빠지지 하면서 찔끔 는 분들도 있고, 그것도 잘했는데
이게 다르죠, 수익이. 그러니까는 지금 목적은요. 어차피 빠져 있는 종목인데 그 빠진 의미가 그냥 그러니까 이러세요. 중소형주 대표님, 중소형주를 보면은 제가 작년 초인가요? 장 안 좋기 시작할 때 소부장 몇 종목을 진짜로 몰빵 꽤 많은 금액을 몰빵 치신 정말 슈퍼개미 고객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오셔가지고 그놈들은 그 XX를 섞어가면서요. 그래서 이제 왜 내 주식을 40일 동안 파냐 이거예요. 근데 그 종목 퍼가 6배, 5배거든요. 왜 40일 동안 팔아서 난 죽어도 못 판대요. 근데 그 종목군이 반등이 나온 날이 그 다음날부터 크게 나왔습니다. 못 버티게 했거든요, 그분을. 정말 스터디가 저보다 더 많이 알았어요, 그 종목을. 몇 개 종목들은 진짜로 열심히 파고 레포트부터 시작해서 다 알고 있었는데 못 버티게 했으니까. 그렇죠. 시작이 했으니까. 작년에 똑같고 근데 올해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초부장 종목들이 빠진 이유는요. 나쁜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었어요. 그냥 시장이 IT 쪽 그냥 안 좋으니까 이러니까 그냥 소부장은 계속 파는 거예요. 포트에 제외하는 거예요. 그냥 기관들에서는. 종목에 대한 밸류에이션 신경을 안 쓰고. 근데 요즘 시기는요. 아까 말씀드린 환율 혹은 유가 혹은 원자재 이게 명확하게 우리 투자자분들 볼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정말로 작은 것들은요.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잘 못 봐요. 그거를. 왜냐하면 그 논리가 소부장 혹은 여러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들은 왜 빠진 저도 회사에 전화 봐야 될 정도로 왜 빠진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의 경우는 각 섹터별로 그게 굉장히 명확하게 보입니다. 왜 빠진 이유가. 그것만 알면은 여기서 돌린 그 반전의 포인트가 보일 수도 있잖아요, 대표님. 충분히 이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5월달까지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게 반전 포인트가 좀 보인다면 그때부터는 한 10%든 15%든 확정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좀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숙제로 내주고 싶은 거는 뭐예요? 숙제는 여기서 제가 한 2-3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러면 1-2개 정도 더 찾아봐자. 그냥 이거 외에 이유를 투자 왜냐면은 아이디어를 이게 저도 지금 찾고 있는 중인데 지금 보면은 제가 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건 아이디어 5개고요. 제가 알고 있는 뭐 개인 투자자분 중에서 꽤 많은 금액을 수익을 내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매매 패턴 있잖아요. 매매 패턴 5개 갖고 있습니다. 5개를 갖고 그 하루에 그 패턴 중에 하나 맞는 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그걸 해요. 상황에 맞춰서 시장에. 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5개 중에 하나 걸린다는 거죠. 하루에. 그러니까는 요 한두 달 안쪽에 아마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는 바닥은 나온 것 같긴 한데 여기서 빨리 오르지도 빨리 빠지지도 않을 상황이 지속된다고 한다면은 일단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저도 좀 만약에 이제 생각이 좀 더 몇 가지 더 난다면 확실하게 난다면은 댓글을 통해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LG화학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아까 우리 이제 12시 라이브 방송에 나온 댓글인데 LG화학 95층에 물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금은 이제 본인도 이제 아시는 거예요.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고 단지 어떻게 그냥 최대한 그래도 손실을 줄이면서 손절할 수 있을까? 손절하기가 어려운데 손절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LG화학의 전체 상황 정말 95만 원대 전고점 회복은 어려울 것인지 이 한번 뷰를 좀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차트는 좀 이따 띄워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LG화학이 이렇게 된 이유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많이 아시겠지만은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같이 갖고 있었고 2000주 대장주였기 때문에 질문을 주신 투자자분들이 LG화학을 사신 이유는 LG화학의 화학 부분을 보고 사신 게 아니고 2000주 때문에 사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물적 분할 때문에 소위 화가 나서 손절을 못 쳤고 그리고 95만 원대에서 물적 분할 이슈가 나왔을 때 죄송한 얘기지만 LG화학은 한 번 정도 엑시트할 기회를 주긴 줬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좀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에 팔지 못한 점은 좀 안타깝고요. 왜냐면 두세 번 정도 트라이는 했었거든요. 그 가격대.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제가 상담을 할 때 첫 번째 화학 업황이 돌아서서 95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거는 죄송한 얘기지만 어렵다는 건 다 알고 있을 거고. 왜냐면 LG화학이 여기서 따블이 나야 됩니다. 따블이. 근데 따블이 날려면은 지금 시가총액이 34조거든요. 그럼 70조가 가야 돼요. 그러면 저기 하이닉스 쪽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럼 LG화학이 단일로 하이닉스 근처까지 에너지 솔루션까지 가기는 어려운 건 맞고요. 그래서 화학이라는 그 지금 하나만으로. 사업 이슈 예. 테마 가지고 일단 그건 어려운 거 맞고요. 물론 몇 년 후는 모르겠습니다. 산업의 변화가 크게 나면.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 게임인데 제가 현장에 상담을 할 때 계좌를 먼저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LG화학의 비중이 얼만큼 되느냐가 중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LG화학 비중이 10% 언더다. 그럼 지금 그냥 팔아야 됩니다. 아 비중이 낮다면 네. 왜냐하면 이게 얼만큼 기다려서 10%가 20% 되기는 그게 계좌상에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이 적다면 팔아버려야 되는데 비중이 크다면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수십 번 상담을 드렸습니다. 이런 종목 혹은 이렇게 되는 종목이 대형주 때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솔직히 현대차도 빠져있는 건 비슷하죠. 뭐 퍼센트가 마이너스 다른 거지. 그러면은 이거를 1년 동안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근데 원금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뭘 하냐면은 중성주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뒤엎을 수 있는 뭔가를 해야지 하는데 중소형주도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다가 소형주로 가고 그러다가 오늘 같은 뭐 사료, 비료, 테마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가면 안 되는데 말이 좀 샜는데 다시 들어와서 현금이 있는 것 같을 경우는 다른 종목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에서 뭔가 물타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네. 단가 낮추고 아니면은 손실을 줄이려고 하는 왜냐하면은 지금 화학 업황 자체가 유가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작년부터 있는 피크아웃, 업황 피크아웃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LG화학이 좋을 때 화학 업황은 작년에 좀 많이 좀 올랐습니다. 또 올랐기 때문에 조금은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근데 차트 좀 볼게요. 차트 보면서 차트를 보는 이유는 여기서 어느 정도 오를까 여기거든요. 근데 경험적으로 오를 때는 61선 부분까지 한 번씩은 터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60만 원대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는 60만 원대 정도까지 기다렸다가 거기서 한 번에 뚫지 못하면 일정 부분 좀 비중을 줄여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다음에 핵심 포인트는 내 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내 손으로 못 자른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렇죠. 예. 그 정도 가면은 혹시나 더 오르지 않을까 이 기대감 때문에. 네. 그럴 때는요, 예를 들어서 비중이 높으면은요, 비중이 5%만 잘라보시고, 한 주. 그리고 또 한 주. 사람이, 이게 저는 주식 종목을 상담하는, 심리 상담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이제 길게 얘기하다 보면 심리 상담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왜냐면 투자가 결국 심리, 그럼요, 대표님. 멘탈 게임이잖아요. 맞아요, 대표님. 정말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뭔가의 심리를 내가 극복하기 어려운 건 내 돈이니까는요. 충분히 이해하니까는 그럴 때는 나눠서 조금씩 파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거를 하신 투자자와 하지 않았던 투자자의 차이가 명확하게 결과로 나올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뭔지 아세요? 저한테 전화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확실하네. 확실하게 가끔 제가 하는 일이 종목을 좋다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있지만은 나 못할 것 같은 거 저보고 잘라달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 맞아. 근데 왜냐면 예. 우리 영화도 보면 감독과 편집은 다르잖아요. 네네. 이 감독은 모든 거에 애정이 있거든. 이건 내가 이런 이유로 찍은 거고 이건 요 부분 때문에 필요한 거. 그러니까 자를 부분이 없는 거라. 네. 그러나 이제 냉정하게 제3자의 시각으로 탁탁탁 자르는 역할이 또 필요하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거래하시는 증권사 담당 직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그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60만 원 오면 알아서 잘라달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때 전화 오면은 뭐 저기 팔면 되니까는요. 이런 식으로 조금은 이게 지금 솔직히 이제 LG화학 95만 원 질문이긴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 30% 이상 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손절 못해요. 맞아요. 대형주가 여기까지 빠졌을 때 차라리
이런 경우 있어요. 정말로 테마성 종목들은요, 상패 안 되면은 오히려 그것들이 더 빨리 올라와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테마는 계속 부니까는 왔다 갔다 하니까. 몇 년, 2, 3년 지나면 맞아요. 또 오기도 하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오는 경우도 있고요. 소위 며칠 전에 있었었던 전쟁 관련주 있잖아요. 그 식료품, 식량 이쪽. 그거 오늘 오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는 보면은 되게 웃긴 거죠. 그러면 저번에 전쟁 안 난다 그래서 거의 30% 깨졌었거든요. 저 어떤 분이 지금 플러스 났더라고요. 갖고 있으신 분들이. 그러면은 뭐가 맞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플레이는 대부분 대형 우량주는 물리면 존버. 그죠? 물리면, 왜냐면 좋은 주식이다 언젠가 올라온다. 그렇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10년, 15년 동안 하면서 좋은 주식이 안 올라왔던 게 더 많았습니다. 그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 정고점까지 오기까지 네네. 한 6, 7년 이상 시간이 걸린 것 같던데 보니까. 정말 오래 걸렸죠. 정말 네. 오래 걸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SK 이노베이션도 뭐 오늘 나온 게 말씀을 드리자면 정고점 27만 8천 원이잖아요. 네. 27만 8천 원 올라갔었던 이유는 기억나시죠? LG 엔솔이 상장을 하면서 그쪽과 그 피어그룹 밸류에이션 맞춘다는 그거예요. 왜냐면 저평가 아니냐. 맞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을 때도 일종의 시즈널리티, 계절적인 걸로 원래 그 전에 오른다. 이거거든요. 그럼 딱 고점 받고 여기에요, 지금. 그러면 SK 이노베이션 올라가기엔 논리는 SK온에 대한 실적 가시화 부분이라든지 2000 시장성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지금 위치는 여기 바닥이란 이거죠. 그러니까는 막상 주가가 움직이는 트리거와 솔직히 엔솔 상장한다고 이렇게 올란 거를 어느 누가 기대를 했겠습니까? 이게 지금 20만 원대에서 28만 원이면 거의 40%예요. 정말로. 그러니까는 거기서 이만큼 똑같이 빠진 거죠. 이렇게. 그렇지. 막상 우리가 알고 있는 포인트, 뭔가 SK온의 실적 여부, 이것보다 시장 어떻게 보면 다른 거에 좀 더 많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시장 자체의 불확실성 혹은 그거 예측 불가능성이죠. 어떻게 보면 그거를 내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투자자분들이 유연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손절, 그러니까 대형주일수록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기대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야기하신 방법대로 그러니까 뭔가 좀 현실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좀 해보는 습관을 키워보자, 손절을. 그럼 저도 이제 근데 이게 작년부터 뭐 일정 부분 손절매라는 얘기를 했다가 그렇지. 우량주는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굉장히 제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반응을 받아도 되나 생각을 했었어요. 욕 먹어서. 네. 그러니까 단타에서 언제 돈 벌어? 맞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게 단타가 아니거든요, 대표님. 그게 아니고 나머지 현금을 가지고 대형주 물린 거를 일정 부분 나올 수 있다예요. 그 이거 안 올라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정말로.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하는 걸로 좀 매매 플레이를 해보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마침 우리 SK 이노베이션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런 그 허미숙님 이런 질문을 하나 주셨어요. 이 SK 이노베이션이 23만 5천 원에 물려 있는데 네네.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좀 봐달라고. 일단 저는 추가 매수 되긴 되는데 지금 단가는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좀 더 빠졌을 때. 이게 종목이 더 빠진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어찌됐든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면 한 번 정도 더 불안한 구간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빠진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섹터가 순환에 돌면서 한 번씩은 뭔가 쇼크를 줄 수 있는 구간이 온다는 거죠. 그거를 사자는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게 좀 스터디가 잘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제가 보기에는 19만 원대까지 빠지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편하게 20만 원 언더쯤에서부터 조금씩 하면 어떨까 싶은 거고 그리고 이제 대전제는 23만 5천 원에서 20만 원대 물을 타면은요 대충 한 21만 5천 원 정도가 단가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21만 원 초반대부터는 또 매도를 해야 돼요. 우리 그 LG화학 이야기하면서 화학 섹터 이렇게 별로 모멘텀이 없는 거로 이야기했죠. 지금 하긴 정제마진이 지금 화학 회사들은 만들수록 그럼요. 지금 적자라고 하니까. 그 중국 경기도 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롯데케미칼에 근데 또 물려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27만 원에 물려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추가 매수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물타기 해도 되냐 이거죠. 네. 단가 좀 낮춰서 손실에서 벗어나려고. 결국 이 손절의 개념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SK 이노베이션과 롯데케미칼은
약간 다른 경우인데요. 아, 왜냐하면은 업황이 다른 게 아니고 매수한 단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SK이노베이션은 조금 물을 타더라도 어느 정도는 업황이 맞으면 한 번 정도 내가 엑시트할 수 있는 가격대예요. 근데 롯데케미칼 아까 27만 원대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7만 원대까지 물을 타면은 이렇게 합니다. 제가 보기엔 2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까지가 기술적인 반등권인 것 같은데 여기서 물을 타면은 27만 원대에서 24만 원 이상이 돼야지 수익이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 타면 재미없거나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승부를 벌일 수는 있습니다. 두세 배를 타는 겁니다. 원금에서. 아, 그래서 확 낮추자. 그러면은 빨리 빠져날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제가 이 두 가지 사례를 같이 말씀을 드려요, 현장에서. 근데 두세 배 물 타는 건 못 하세요. 그렇죠. 추천도 못 하고요, 제가. 진짜 리스크가 확 커지잖아요. 그렇죠. 한 종목에 몰빵이 되니까. 그러면 저기 물리신 단가와 버퍼가 이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물을 타서 얼마큼 빨리 빠질 수 있겠는가? 근데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진짜로 유명한 뭐 섹터 애널리스트한테 종목을 갖고 가서 이 물 타도 될까 물어보면 그 애널리스트는 모른다고 할 겁니다. 왜냐면 자기도 그 업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물을 타고 안 타고의 논리는 뭐냐면 내가 가진 확신이거나 아니면은 베팅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 베팅력이 있으신 분이면은요, 저는 다른 종목 세게 베팅해서 왜냐면 종목 돈이 묶이는 리스크는 줄일 수 있으니까는. 그렇죠. 응. 그게 저는 확률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큰 돈을 들어가서 할 만하지 않다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네. 그렇다면 그냥 물 타는 건 아직은 좀 물 타는 건 좀 그렇고요. 조심하자. 예. 이게 왜냐면 제가 조심스러워서 그래요. 왜냐면 롯데케미칼 정도 물리신 분이면은요, 금액이 작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쪽 예. 대형 우량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그리고 이게 세 자리, 그러니까 우리 몇십만 원대 주가 형성하고 있는 대형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자산가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연배도 높으실 거예요. 감히 추정을 하는데. 연세들이 좀 예.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내가 물 타서 빠져나오고 이런 기민한 매매표를 할 수 있을 거가 아닌 것 같은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제가 순간적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치고받고 예, 맞죠. 왜냐면 이러다가 물을 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24만 원 정도 오면 바로 팔아야 되는데 그때도 더 강하게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조금 더 마음이 편한 걸로 다른 걸로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이런 비슷한 대형주 혹은 어떤 손실이 크게 난 어떤 그런 주식들을 들고 있으신 분들은 이런 물타기라든가 손절의 개념을 말씀하신 이런 것 잘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내일장 우리 어떻게 그럼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오늘 나스닥 물론 지금 뭐 0.4 지금 7시 현재 0.4 정도 마이너스인 것 같은데 0.36 그렇죠. 근데 또 모르죠. 이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 없죠. 아직은 뭐 내일장을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뭐 워낙 빨리 바뀌니까는요. 근데 제가 주식을 하면서 저도 많은 방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가끔 마감 시황이라는 걸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 내일장 전략을 미리 써가거든요. 근데 요즘 가끔 나가면 안 써갑니다. 그 가서 봐야 돼. 가서 봐야 돼요. 정말로. 왜냐면 오전 얘기랑 오후 얘기랑 또 틀려져요. 이게 솔직한 제 심정이에요. 그러면은 과연 내일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보다는요. 지금은요. 내가 물려있는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보세요. 지금 PCB도 툭툭 튀었고요. 그 전에 조선주도 튀었고 두산중공업가도 원전도 튀었고 다 튀었어요. 그러면은 그 종목을 어떻게 해결할까부터 고민하는 겁니다. 먼저예요. 대부분 정말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내일 뭐 살까만 고민을 해요. 정말로 이게 근데 아니 이만큼 하고 있는데 현금 요만큼밖에 없는데 내일 뭐 살까 고민하면은 말이 안 돼요. 이거 먼저 어느 처리될까를 저는 적어도 이 정도 있으면 이 정도까지 현금화 된다면 매물 시작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모든 방송이라든지 궁금하시긴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내가 있는 거가 내일 얼만큼 튀었을 때 내가 정리를 할 거라는 계획을 좀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올라갈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하이닉스로. 그럼 아직까지 DM 업황은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IT를 살지
두 번째 반등이 나올 때 다음에 자동차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식의 다음에 반등이 나올 때 어느 섹터가 올라가는 거를 보는지도 제가 보기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잘 참고하셔서 내일 대응 잘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박현상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네, 휴식 취하시기 바랍니다. 나스닥 오늘은 그래도 그래도 아직 많은 분들이 괜찮습니다. 불안할 정도로 시장이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시진 않으실 것 같아요. 하여튼 좀 긍정적인 사고로 네, 뭐 이럴 어려울 때일수록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야죠. 뭐. 기대해도 됩니다. 네. 예. 자,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제대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시작이에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정보 취득해서 업데이트하고 피드백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투자하면 2배, 3배짜리 수익도 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가서 20, 30%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네, 정말 우리 815 머니톡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유를 보면은 이 투자와 관련해서 정말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시고 다양한 특성을 가지신 고수분들을 모시는 게 아닌가 여기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투자, 장기 투자, 수익 매매 정말 여러 형태의 투자법들이 있는데 투자자분들의 성향 그리고 시장의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가장 최적의 투자법이 무엇인가를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직접 선택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2022년 1월 달과 2월 달 시장 정말 많이 무서웠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텐데요. 이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나의 투자 성향이 어떤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고요. 자신에게 맞는 투자법 그리고 그와 관련된 노하우들을 차분하게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815 머니톡에서는 815 캠퍼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준비가 되지 않은 분들이 그 투자와 관련해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기획을 했고요. 첫 번째로 김정수 저자님을 모시고 단기 투자와 관련된 여러 노하우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셨고요. 원래 목표였던 1000분 가까이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염승환 이사님,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을 모시고 이제 변동성이 정말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시장을 이겨낼 수 있을지,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펀더멘털, 기업의 펀더멘털과 그다음에 그 산업 어떻게 이해하고 공부하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주식을 선택할 수 있을지 차분하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영국에서도 코로나 방역 해제를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있고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코로나 방역 해제 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정말 주식이 많이 오른 섹터, 그다음에 종목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지금 이 이후의 세상이 왔을 때 또 올라갈 어떤 종목이나 섹터 다르겠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코로나 어쨌든 이제 방역이 해제되면서 이제 비정상이 이제 정상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모든 게 이제 정상화되는데 그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당연히 좋아지는 산업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정상화가 오히려 불편한 그런 업종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끝날 이슈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큰 바람의 방향을 보고 좀 투자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몸을 내가 역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방향이 뭔지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방향에 가장 맞는 업종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는 이제 리오프닝이죠. 리오프닝 중에서도 이제 해외 여행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섹터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 눈앞에서 현재 돈도 벌고 있고 특히 리오프닝 돼서 더 잘 벌 수 있는 그런 뭐 백화점이나 편의점 같은 그런 이제 유통업체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내주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정상화하면 또 생각나는 게 이제 반도체가 지금 뭐든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방역 해제가 되고 생산이 정상화되면은 반도체 공급도 정상화되면서 차량 생산도 정상화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약간 이제 역발상의 또 개념일 수 있는데 지금 좋을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투자할 때는 앞으로가 좋아질 걸 미리 선점을 해서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업이 더 약하면 약할수록 더 좋은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또 업종이 저는 좀 자동차 업종이라 좀 보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종도 지금 좋다가 아니라 향후에 정상화될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뭐든지 지금 당장 좋은 거를 쫓아다니다 보면은 항상 실수하게 되고 비싸게 사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최악인 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게 싼 거예요. 근데 다만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죠. 그 상승하는 과정 동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근데 수많은 이렇게 뭐 주식투자 대가나 이런 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인내를 하고 나서 큰 자산을 쌓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로 어떤 산업이 또 성장할지 매일매일 또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안 좋아지면서 정상화되면서 좋아지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고민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실력이 네.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좀 편하게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 종목을 직접 찾아내고 그게 성장할 산업인지 혹은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여미사님도 준비하고 있는 강의에서 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 잡는 네. 법에 대해서 집중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많은 분들이 대부분 실패도 하고 그런 이유가 이제 뭘까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엔 본인이 안 해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이 던져다 준 그냥 어떤 정답지 가지고 내가 그냥 그대로 따라했을 때 그 성과가 나중에 보면요. 5년, 10년 지났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주식 투자 마찬가지예요. 누가 정말 잘 맞히는 분이 어떤 기업을 던져줘서 내가 그걸 가지고 투자를 해서 당장 성과 좋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내 게 아니거든요. 내 실력이 아니라 잠깐 빌린 것 뿐이죠. 근데 당장 안 되더라도 나만의 어떤 원칙, 나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게 설사 1, 2년 실패하더라도 꾸준히 하신 분들은 1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또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항상 저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불로소득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진짜 공짜 정심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 저는 소득을 좀 낼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정말 단순해요. 기업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이 단기적으로는 여러 이슈로 막 갑자기 급등도 했다가 급락도 해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냐면 결국 기업 가치에 수렴합니다. 그 기업 가치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기업이 앞으로 계속 실적 좋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계속 잘 팔고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 가치는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을 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쌌을 때 내재 가치보다 할인됐을 때 사면 분명히 수익이 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못하기도 하고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기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항상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주가에만 연동이 되거든요. 근데 그 기업의 장기 가치를 알려면 결국엔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에서는 어떤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먼저 공부하는 법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기업 분석을 할 때 기업을 발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도 좀 일부 공부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업, 그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죠. 사업 구조. 이 회사는 어떤 결정인자를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딱 사업 보고서를 보는 순간, 이 회사는 DM 수요가 늘면 좋겠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기업들은 사업 보고서를 보면 이 회사의 주가의 키팩트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그런 어떤 이제 모멘텀이 생겼을 때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기업의 어떤 이제 분석을 좀 해보고 그게 이제 끝난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냐면 결국 이제 기업을 업데이트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 기업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를 끊임없이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전자공시입니다. 전자공시를 통해서 수많은 기업들이 우리 회사의 뭐 수주공시, 설비투자공시, 자기주식시 등 아니면 내부자도 매수를 해요. 우리 회사 이 정도면 싼 것 같아서 매수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그걸 체크를 해놔야 돼요.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큐레이팅 한다 그러죠. 큐레이팅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피드백입니다. 내가 제대로 지금 투자하고 있는지. 그래서 계속 업데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시작이에요.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하고 정보 취득해서 업데이트하고 피드백하고 이 과정에서 주식 투자하면 2배, 3배짜리 수익도 나는 경우도 있고 내가 생각한 거랑 반대로 가서 20, 30% 손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과정이 쌓이면서 성공 확률을 높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제가 좀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저와 함께 좀 천천히 뭐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교육 시청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이제 피드백에 좀 중점을 둬서 계속 많이 좀 업데이트를 할 예정인데 인터넷 강의로만 이제 제공을 해드렸을 때는 이제 수강생들의 이제 질문을 제가 바로 좀 캐치하고 풀어드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텍스트로 하는 것도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인터넷 라이브 시간을 좀 분기별로 이렇게 열어가지고 제가 직접 이제 수강생분들 모시고 한번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뭐 채팅도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질문 받아가지고 실시간으로 증문즉답을 해서 피드백을 해줄 좀 예정이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성장주냐 투자주냐 어떤 주식을 사야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냐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데요. 그 모든 것에 앞서는 게 가장 그 기업의 기본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회사인지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기업인지 이러한 모든 것들 이거는 단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아마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공부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지 이번에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공부하신다면 아마 좋은 결과, 기본적인 실력을 키우는 가장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또 우리 구독자분들, 신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있죠? 네, 그 제가 쓴 책인데요. 그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요거를 이제 선물로 준비했고요. 뭐 이 책을 가지고 또 같이 공부한다는 의미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22년 주식시장은 2020년과 2021년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 많은 분들이 하시죠. 그리고 이미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이번 올 초에 아마 뼈저리게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더 그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의 심리를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실력을 확 키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815 캠퍼스에 등록하시고 싶은 분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의 더보기란, 그 다음에 댓글란에 보시면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